제가 두 개 여기 이제 뭐 70분이라고 그래서요. 좀 애매해서 그냥 제가 한쪽은 한 분은 이제 선생님들 받으신 유인물이 있을 거고요. 또 한 분은 제가 이렇게 이렇게 두 개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좀 늦게 끝날 수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뒤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되게 제가 강의 특강 같은 거 할 때는 사실 항상 이게 시간을 이렇게 초과해서 해서 항상 좀 이렇게 문제인데 오늘은 그럴 수가 없을 것 같고 얘기하다 보면 2시간 이상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강의인데 쓸데없는 말만 하게 될 것 같고 솔직히 제가 미술하는 사람이 아니라서요. 사실 늘 이렇게 미술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땐 좀 힘들어요, 제가. 이제 우연찮게 이제 집사람이 미술을 하는 바람에 이제 저도 미술을 관심을 갖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 이렇게 오시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3.1 운동 자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요.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거든요. 여기 선생님들 3.1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신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뭘 지적하고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미술도 잘 몰라요. 역사도 잘 모르고 미술도 잘 모르는 그런 형편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는 사회학적 개념을 가지고 3.1 운동을 봤을 때 정말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이렇게 충격적인 면들이 좀 있죠. 그렇죠? 사회학자가 봤을 때, 문화사회학자가 봤을 때도 와, 어떻게 저게 가능했을까 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역사학 하시는 분들이나 미술 하시는 분들은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항상 제가 미술 하시는 분들을 이제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미술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뭐라 그럴까요? 예술이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좀 이상하다. 예술 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자신이 없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입장이거든요. 예술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그거는 우리가 예술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원초적인 형태예요. 예술은 그냥 우리가 예술로 부르는 것만이 예술이 아니라 정말 인간 삶의 가장 본질적인 행위 방식이 바로 예술이고 그런 형태가 바로 예술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제 전제는 이거예요. 사회는 예술을 요구합니다. 무지하게 요구합니다. 반면에 예술 하시는 분들은, 예술이 사회에 별 쓸모가 있겠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죠?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느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사회는 예술을 요구합니다. 되게 사회가 요구하는 거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뜰리에에서 그림 그리는 것만이 예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뜰리에에서 그림 그리는 게 예술인 시절은 불과 한 50년, 100년밖에 안 됐어요, 사실. 또 예술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술가들은 사회 요구에 응답하고 그 응답 속에서 사회는 다시 예술 개념을 확장시킵니다. 거의 대부분의 예술 개념이라고 하는 게 미술사에서만 우리가 예술을 보잖아요. 그러면 몇 년에 누가 어떤 피카소가 뭐 했다, 누가 뭐 했다, 말레비치가 뭐 했다, 듀샹이 뭐 했다 이런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술 내부에서 예술 발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가 예술에 대해서 사회의 요구가 커지고 그 예술가들이 그 사회의 요구에 응답하면서 예술이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앞뒷면인데 동전의 뒷면은 보지 않고 앞면만 보면 예술가들 내부에서 예술 내부의 어떤
원동력에 의해서 예술이 발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추상 미술이라는 거. 그렇죠? 우리 그 대구미술관 개관 기념전이 아마 박서보 선생님이셨을 거예요. 맞죠? 박서보전이었을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 액션 페인팅 뭐라 그랬더라? 뭐 앙포르멜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추상 미술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맥락에서 들어왔냐면 한국 전쟁 이후에 방근택 그 선생님이 쓰신 글에는 미군의 군화발에 이렇게 묻어온 그림이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회 공간의 변화 속에서 사실 미술은 항상 발전을 해왔던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술가들은 사회 요구에 응답해야 되고, 그죠? 또 개입해야 돼요. 개입해야 됩니다. 개입이란 말이 없어졌나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기본 전제들 한번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냥 제가 사회학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천을 통해서 예술가들은 그죠? 사회적 범주에 개입해야 돼요. 특히 최근에 사회적 범주에서 제일 예술에 요구하는 게 큰 요구가 뭐냐면 복지입니다. 복지잖아요. 복지, 그죠? 사회에서는 굉장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대구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 복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예술가들이 굉장히 개입을 해야 돼요. 복지는 사회복지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술가들이 개입해서 문화복지의 형태로 진행이 돼야 돼요. 예술가들은 사회 요구에 개입해야 되고 또 사회적인 상황은 또 예술적 범주를 바꿉니다. 제가 뭐 이건 좀 더 그래서 이제 상징투쟁으로서의 이제 이런 어떤 사회의 요구 그리고 예술의 사회적 개입이라는 관점에서 이 3.1운동을 하나의 상징투쟁으로 한번 보려고 해요. 그렇죠? 자, 그럼 상징투쟁이 뭐냐면 이렇게 좀 머리가 좀 아프시겠지만 잘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예술가들이 사회에 개입할 때 저기 돌 던지고 그죠? 이렇게 개입하겠어요?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화염병 던지고 제 어렸을 때 그죠? 제가 80년대 후반에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 이런 거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돌 던지고 그죠? 화염병 던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미술가들이 그렇게 참여했겠어요? 그건 상징투쟁이 아니죠. 그건 뭡니까? 물리적인 투쟁이죠.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쪽에서는 최루탄이 날라오고 이쪽에서는 돌 던지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투쟁이 아니고 상징투쟁은 그죠? 그런 투쟁이 아니고 뭡니까? 상징을 통한 투쟁이라는 거예요. 제가 3.1운동을 봤을 때요. 정말 제가 이거 지금 그냥 연구 중입니다. 아직도. 이 3.1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상징적 투쟁이었다라는 거예요. 상징투쟁이었다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그 당시에 벌써 우리는 벌써 그렇게 투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꿨던 거죠. 그 어느 나라보다도,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의 지배를 받았던 그 어느 나라보다도, 그렇죠? 우리가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저는 아직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일본이 지배했던 나라들 중에서 여전히 일본에 대해서 그죠? 어떤 저항의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필리핀 같은 나라들은 영어하고 자기 나라 말하고 같이 쓰잖아요, 그죠?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지배하려고 했던 지배받았던 나라에 동조해 버리는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되게 신기한 일입니다, 그거는요. 자율성. 주체성을 여전히 이렇게까지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있느냐? 없거든요. 그 원동력이 바로 뭐냐? 저는
이 상징투쟁이라고 봐요. 그건 뭐 약간 비약일 수 있는데 제가 논문으로 한번 발전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렇죠? 우리 민족은 항일 운동을 뭐 무력 운동도 했겠죠. 무장 투쟁도 했겠지만 일본의 지배에 대한 저항을 하나의 문화적인 방식으로 수행했고 그 문화적 저항에 다른 말이 상징투쟁이라고 제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투쟁은요. 자,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징을 위한 투쟁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상징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투쟁이에요. 그렇죠? 내가 투쟁의 무기의 정당성을 확보를 해야만 하는 투쟁이에요. 이거는요. 정당성이 없으면 그걸 가지고 투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일단 물리적 투쟁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하나의 상징 투쟁이라는 거. 그 상징의 정당성을 그 상징의 권위를 부여받기 위한 투쟁이에요. 상징의 권위를 부여받기 위한 투쟁. 그죠? 그리고 그 상징을 통한 투쟁이에요. 재밌죠? 저 되게 재밌었어요. 연구하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상징의 자율성, 상징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상징 투쟁은 그 상징을 통한 투쟁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상징을 위한 투쟁이에요. 그리고 상징을 통한 투쟁이고, 상징 투쟁으로서의 3.1운동은 이게 만약에 성립한다 그러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쓰였던 게 뭡니까? 태극기라는, 그죠? 이 태극기라는 상징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만세 행위 자체도 상징입니다. 만세를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한번 졸리시죠? 자, 같이 만세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대한독립이 아니었죠. 조선독립 만세였다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자, 조선독립, 자, 제가 한번 하면, 자, 우리 만세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조선독립 만세! 만세! 그죠? 한 번만 더. 만세! 만세! 그렇죠? 이 행동이 지금 어떤 행동이었냐면요. 그죠? 그죠? 두 손을 아래에 있다가, 그죠? 어떻게 올립니까? 이렇게 올렸어요. 이렇게 올리지는 않네요. 그죠? 힘있게 펀체로 들어 올리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동작이에요, 이게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달리면서 했어요. 수천 명이 달리면서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몸을 하나의 뭘로 썼던 거예요? 상징으로 썼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몸 자체가 상징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 행동을 인정받기 위해서, 자, 태극기라고 하는 거를, 태극기라는 상징의 권위를 정당하게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죠? 가능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태극기라고 하는 거는 뭐겠어요? 불온한 거잖아요. 그죠? 그 시절에는 태극기라고 하는 건 존재하면 안 되는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태극기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투쟁이었고, 그죠? 그죠? 그 태극기를 통한 투쟁이었어요. 만세를 부르는 것도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했겠습니까? 두 손으로 올리는 거. 불가능했어요, 이거. 그죠? 큰일 났습니다. 대개 만세 운동을 두 개로, 이제 1919, 그렇죠? 1919년에 3.1 운동에서 만세 운동이 있었고요. 20년대 중반, 제가 숫자 약해가지고, 순종이 이제 또 서거하셨을 때 또 만세 운동이 있습니다. 60 만세 운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1926년 60인 것 같아요. 그 만세, 되게 이제 두 개의 굉장히 큰 만세 운동이 있었다고 그러죠. 이것도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죠? 근데 이 행위에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벌였고, 그리고 이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이 투쟁을 통해서
이 상징을 통해서 투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문화적인 민족이었냐면 그 시절에 이미 그 시절에 그죠? 그 시절에 이미 이 상징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거는 이 상징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술입니다. 그 자체로 예술적인 그 자체로 이미 예술을 통한 예술적 수단을 통해서 투쟁을 했단 말이에요. 저쪽에서는 기관총을 거치하고 아마 대구에서 처음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게 며칠이라고 그럽니까? 3월 아마 8일이라고 이제 백과사전에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저희 대구 가톨릭대학교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3월 8일이 아니라 3월 5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월 5일 날 실제로 여기 3월 8일 날 저기 뭐 서성로에 무슨 서문시장 근처에서 처음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3월 5일 날 대구 가톨릭대학의 전신인 성 유스티노 신학교 신학생들이 먼저 그죠? 만세운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우리는 그때 일본은 그렇죠? 물리적인 투쟁으로 지배를 하려고 했고 우리는 물리적으로 저기 저항하지 않았어요. 뭐 그렇죠? 상징으로 저항을 했단 말이야. 하여튼 굉장히 대단한 대단한 그죠? 아이고. 대단한 정말 그죠? 대단한 투쟁이었어요. 이 투쟁이 그죠? 그래서 태극기라는 상징과 만세라는 상징 행위를 통해서 수행을 했어요. 자, 이 상징은 의미를 담을 때 상징이라고 하는데 이 상징이 우리 만세 행위를 할 때 두 손을 가장 높이 올리는데 이건 뭐냐면 하늘에 이 나를 일치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가장 높은 것에 하고 나를 일치시키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 일치시키려고 했던 건 뭐였습니까? 자유, 해방, 그죠? 이런 것들이었죠. 이 상징 행위에 우리는 해방이라는 그죠? 그런 가치, 의미를 담아서 그죠? 저항을 했던 것이죠. 자,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넘어갈까요? 그냥 갈까요? 이 상징 투쟁에는 이중적인데 이건 뭐 그냥 피에로 부르디유의 어떤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징 투쟁은 두 가지의 투쟁이 있습니다. 내부 투쟁과 외부 투쟁이 있습니다. 내부 투쟁은 뭐냐면 이게 재미있는 게 상징 내부의 투쟁이에요. 상징 내부의 투쟁. 다른 모든 상징들 가운데서 특정한 상징이 권위를 획득해 나가는 상징계 내부 투쟁이에요. 수많은 개념과 상징들 가운데서 태극이 되게 재밌죠? 태극 문양이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태극이 왜 언제부터 한민족을 대표했어요? 그죠? 사실은요, 이게 그죠? 수많은 개념들 가운데 태극 문양과 만세가 당대 민족 공동체를 대표하는 집합적 상징이 돼 나가는 과정이었고 외부 투쟁은 뭐냐면 이 상징이 사회 공간 내에서 그죠? 여러분 롤랑 바르트 생각하시면 돼요. 외연과 내포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조금 이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상징이 사회 공간 속에서 무슨 어떤 역할을 했을까? 구한말의 세계 정세, 일제 식민 지배, 독립투쟁, 해방으로 이어지는 당대 한반도의 사회 상황 속에서 이 상징이 어떤 저항에 그죠? 어떤 사회적 효과를 냈을까? 그게 이제 외부 투쟁이라고 보는 거죠. 내부 투쟁과 외부 투쟁. 내부 투쟁은 특정한 상징이 어떤 대표성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 외부 투쟁은 그렇게 획득된 어떤 정당성을 갖게 된 상징이 사회 공간 속에서 특정한 효과를 발휘해 나가는 과정. 이걸 내부 투쟁, 외부 투쟁이라고 제가 여기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부 투쟁으로서 그죠? 그죠? 태극기라는 상징의 권위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었고 태극기라는 상징을 통한 투쟁, 내부 투쟁, 외부 투쟁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당대 태극기는 단순한 문양이 아니라
철저하게 거부 삭제되어야 될 불온한 상징이었고, 그죠? 그래서 이 내부 투쟁에서는 이 태극기에 어떤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그런 투쟁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초로 이게 태극기는 뭐 최초에는 1882년인가요? 뭐 하여튼 이게 뭐 그렇게 사실은요. 뭐 뒤에 나오죠? 뒤에. 이건 이제 그 왕의 깃발이었던 거죠. 그렇죠? 왕의 깃발로 처음에 태극기가 사용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건 뭐냐면 이게 이제 태극기에 이런 문양을 갖추게 된 것들은 아마 박영효라고 하죠. 그죠? 어떤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죠? 급조된 어떤 그런 막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근데 이제 이 문양이 어떻게 됐었냐면 하나의 왕의 깃발에서 그죠? 우리 민족 공동체를 상징하는 문양으로서의 대표성을 확보를 해 나가죠. 저는 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건 뭐 좀 더 연구가 좀 필요하겠죠. 그냥 그 이전에는 이건 뭐냐면 그냥 이게 뭐죠? 음양 뭐 이렇게 뭐 그런 어떤 그 주역에 나오는 하나의 기호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 문양이 다른 문양이 아니고 이 문양이 다른 문양들은 전부 다 배제되고 이 문양이 한민족의 공동체를 어떤 특정한 공동체를 상징하는 대표성을 띠는 그런 문양으로 정당성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다음 보면 그래서 이게 그죠? 이 상징 투쟁 과정에서 이제 외부 투쟁입니다. 3.1운동은 태극기라는 상징이 떳떳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사회 공간에서 떳떳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일상 속에서 체험함으로써 우리가 독립된 국가의 국민으로서 자존감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최초의 상징 투쟁.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의 상징 투쟁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 상징 투쟁은요. 이 태극기라는 상징을 억압하는 또 다른 폭력적 상징에 대립하는 투쟁이기도 했어요. 되게 이제 이걸 반대되는 게 뭐 있습니까? 뭐 우길기 같은 것들이 있죠. 그렇죠? 상징 내부의 투쟁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상징계 내부의 투쟁이라고 볼 수 있죠. 상징과 상징이 맞부딪히는 투쟁이었어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실제로 3.1운동에 사용된 태극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팔 아래에서 머리 위로 움직이는 물리적 행동이나 외침. 이게 재밌습니다, 진짜. 이제 태극기에 대해서 태극기라는 상징에 대해서 좀 봤다면, 이제, 만세에 대해서 조금 한번 우리가 볼게요. 만세라고 하는 건 기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정말 제가 근데 그때 우리 이 만세 되게 결혼할 때 결혼식에서 이제 신랑이 만세하는 거거든요. 저는 안 해봤는데 뭐 그렇게 하나요. 굉장히 기쁠 때 만세를 부르는가 봐요. 그렇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만세 하잖아요, 그죠? 근데 1919년에 우리 기뻤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이게 너무너무 이게 정말 대단한 거라서. 1919년에 우리가 만세를 불렀잖아요. 조선 독립 만세라고. 독립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만세를 불렀는데 기뻤어요. 1919년에 안 기뻤잖아요. 근데도 만세를 불렀는데 제가 그래서 이상하네. 이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뭔가 집단 최면에 빠져 있었어요? 독립한 거잖아요. 기쁘다며. 그죠? 기쁜 거 아니에요? 너무 기뻐. 나는 환호를 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저쪽에서는 기관총을 대구에서도 그랬대죠. 대구에서 그래서 100여 명이 어떤 기록으로 보면 80몇 명이 이제 학살당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또 어떤 기록에 따르면 대구에서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쪽에서는 기관총 앞에 두고 지금 그렇죠? 군경이 지금 제압을 하는데 우리는 만세 부르고 있거든요. 자, 독립했어요, 안 했어요? 왜 뭐가 기쁘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이 숙제를요
아직도 풀지 못했어요. 왜 만세를 불렀을까? 왜 기뻐했을까? 그렇다면 그 기쁨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숙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저는 이거를 그죠?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당대 사회적 상황 속에서 만세 행동은 그죠? 이거 정말 예술가들입니다. 그죠? 현실과 정확히 반대되는 것을 이렇게 그죠? 반대되는 행동이었죠. 지금 우리 지배받고 있다고요. 독립 못했다고요. 해방이 안 됐다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해방을 기뻐한 거예요. 그죠? 가장 큰 행위로. 그죠? 이거는 문학에서, 예술에서 이런 어떤 이 정확하게 고도로 반대되는 역설을 구사할 때, 반대되는 것을 구사할 때 우리가 가장 대척점에 있는 것을, 그죠? 하나의 통해서 어떤 효과를 추구할 때 그걸 아이러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러니예요, 사실. 아이러니를 우리는 무기로 사용했던 거죠. 이 아이러니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실현되지 않는 미래의 해방이에요. 해방될지도, 될지 안 될지도 몰랐어요. 저는요, 저는 뭐, 3.1운동을 포함해서 제가 사회학을 하기 때문에 역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정말로 제가 궁금한 거는요, 진짜 정말로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렇죠? 예술가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인들이 일종의 변절이라는 걸 합니다. 신기하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당대 가장 머리 좋았던 사람들이 전향을 하게 돼요. 친일로 전향. 우리 말모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왜 거기 주인공이 누구죠? 윤계상이 나오잖아요. 그죠? 윤계상 아버지도 교장 선생님이라고 나오잖아요. 원래 민족 교육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전향을 하게 돼요. 왜 전향을 했을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뭐 예술가들도 한두 명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향을 하게 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독립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 지식인들이 봤을 때 독립 되겠어? 말도 안 되지 않아? 뭐 이렇게 봤던 거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전향을 하게 되는데 그럴 정도로 있잖아요. 해방이라고 하는 건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식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3.1운동은요. 진짜 대단한 거였죠. 이 고도의 아이러니를 누가 구사를 하고 있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구사를 하고 있다고. 이게 정말 대단. 미래의 해방,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해방을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기뻐한다라는 거죠. 확정을 시켜버려요. 지금 여기에 확정된 사실로 공표해버리는 굉장히 고도의 이 상징 행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현실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만세를 부르는 이 행위는 뭐냐면 가능할 것 같지 않은 해방을 지금 여기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죠? 내 몸짓을 통해서 선언함으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이미 확정됐어! 우리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약간, 오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공표해버리는 아주 정교하게 승화된 상징 투쟁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3.1운동은 가장 기쁠 때만 가능한 극단적인 환호를 통해서 오히려 아니 여기는 해방됐는데 니네가 왜 여기 있어? 그죠? 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총칼로 억압하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은 부당한 지금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죠. 그죠? 강력한 의지를 내포하죠. 그죠? 그런 어떤 강력한 의지의 소산이에요. 근데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미 사실로서 선언된 공표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공표된 객관적 사실로 우리가 공표를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괴리가 있겠죠, 괴리가.
그죠? 괴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 독립운동은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눈이 두 개인데 어떤 사람이 너 눈이 왜 세 개니? 라고 물으면 나 눈이 두 개인데? 막 그러면서 난 눈 두 개야 막 이렇게 막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눈이 두 개라고 하는 건 객관적 사실이니까 내가 나를 왜 눈이 세 개라고 얘기를 해. 그건 아니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이 3.1운동 이후에 그죠? 한반도에서 한반도에서 이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힘을 받게 되죠. 그렇죠? 이 하나의 원천입니다, 이게. 특히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최초의 사실은 공동체를 구축하려는 최초의 운동이었어요. 이 기반을 통해서 그죠? 이 힘을 모아서 이제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죠. 그죠? 1919년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된단 말이에요. 국민적 여망을 모은, 그죠?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 임시정부가 우리 헌법에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는 어떤 그런 헌법 전문에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이 국민적 염원들이 모여서 이제 본격적인 무장 항일 투쟁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청산리, 봉오동 이런 데서 그죠? 전투가 일어나고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고 그런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투쟁이 1919년의 투쟁입니다. 참 큰일입니다. 그죠? 자, 근데 조금만 더 할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최초의 민주주의 투쟁이었어요. 그렇죠? 자, 요 이전에는 우리가 외세에 대해서 투쟁을 했던 게 동학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동학운동이 있었는데 그 동학운동에서는 우리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거 졌습니다. 당연히 1905년 뭐 요때 이제 였는데 그 동학운동은 굉장히 의미 있는 투쟁이었지만 사실은 현대 한국 사회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학운동 같은 경우에는 농민운동이었어요. 농민혁명이었어요. 계급적으로는 농민이 주축을 이루었고요. 그렇죠? 성별로는 남성들이 주축을 이루었던 무장운동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는 이 삼남 지방, 이 충청도하고 전라도하고 경상도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투쟁이었거든요. 반면에 이 투쟁은요, 남녀가 없었던 투쟁이고요. 그죠? 3.1운동은 남녀가 없었습니다. 지식인과, 그죠? 민중 사이에,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계급적으로도 통일된 투쟁이었고요. 그죠? 성별로도 그렇고요. 지역적으로도 전국에서 전부 다 일어났던 투쟁이었어요. 그리고 이 투쟁이 지향했던 점이 뭡니까? 민주주의였어요. 그렇죠? 뭐 거기 동포회하고 뭐 자주 민주 동포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이게 근대 한국의 시발점, 출발점이었던 투쟁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만세운동의 이제 기호학적 구조, 이게 외연과 내포는 롤랑 바르트 얘기죠. 기호학 얘기잖아요. 그죠? 외연이라고 하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만세, 기쁨, 축하인데 실제로 내포하는 것이 당대 사회적 맥락 속에서는 저항이고 그 저항을 통해서 독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엄청난 의지를 담았던, 응축했던 그런 문화투쟁이었다는 거죠. 문화적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추구할 수 있었어요. 이거 없었으면 아마 일본어 쓰고 있었을지 몰라요, 우리가. 일본말 쓰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푸에르토리코 이런 나라들은 미국에 갖다 바쳤죠. 그죠?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이런 데는 미국에 갖다 바쳤고요. 그죠? 나라를, 그죠? 필리핀 같은 나라들은 영어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죠? 일본의 이 문화투쟁이야말로 우리의 어떤 민족적 정체성 이런 것들을 집단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야라고 하는, 그죠? 그런 어떤 민족적 정체성으로, 자주적 정체성으로 귀결시킨 굉장히 중요한, 그죠? 출발점이었고 원초적인 에너지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적 만세운동의 3.1의 행위 방식이라면 태극기는 그 축제의 깃발이었고 집합 표상이었습니다. 되게 만세운동하고
뭐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뭐 직접 이렇게 고증을 해보면 그 만세운동 참여했던 사람들이 태극기를 몇 명이나 들었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그 태극기 일일이 다 그렸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이거는 그냥 재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태극기는 굉장히 귀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진을 이렇게 봐도 태극기 든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어쨌든 그 태극기가 중심이 돼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두 손을 올려서 우리의 독립을 추구하고 그곳으로 다가가는 이런 어떤 행사들을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출발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 하나의 의례로서 한번 보겠습니다. 희생제라는 게 제가 뒤에 이제 그 학문적 근거를 좀 되겠습니다. 듀르케임의 어떤 책으로 희생제 이게 하나의 의례였어요. 의례. 태극기라는 상징과 함께 만세행동은 저항의 축제가 됐고요. 3.1운동은 축제를 통해서 그게 재미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어떤 거대한 이 역사적 사건을 보고 재미있다라고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 입장이지만 실제로도 재미있습니다. 축제를 통해서 그죠? 기뻐하면서 우리가 투쟁을 했던 거예요. 그런 투쟁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죠? 축제를 통해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근데 이렇게 그죠? 이 축제를 종교사회학이나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는 희생제라고 하죠. 희생제. 근데 이 희생제, 이 3.1 희생제로서의 3.1운동은 희생제가 뭐냐면 제물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물을 바칠 때 대개 제물을 뭘 바칩니까? 그냥 쓸데없는 거, 그냥 남는 거, 뭐 이런 걸 바쳐요? 아니죠. 뭡니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요. 우리 누구죠? 믿음의 누구죠? 아브라함이라고. 제가 무식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에게 바치잖아요. 대신에 하나님은 뭘 줬습니까? 아브라함을 굉장히 높이 쓰시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3.1 이 저항의 축제가 사실은 어떤 거였냐면요. 그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기꺼이 바쳐요. 그런 적극적 의례 중에 하나죠. 가장 신성한 가치를 맞바꾸는 교환 행위예요. 우리가 믿는 뭔가 절대자가 이걸 종교적으로 따지면 종교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굉장히 잘 이해가 되거든요. 하느님에게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고 하느님이 나에게 뭐 축복을 주시나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희생제로서의 3.1운동은 조국의 해방을 얻기 위해서 당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장 숭고한 가치, 그래서 이 해방을 이 가장 숭고한 가치임을 확인하고 그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희생당했잖아요.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그죠? 바치죠. 그죠? 그래서 그것의 성취를 맞바꾸는 집합적 축제였다라는 거죠. 문화사회학과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3.1운동이 축제였다고? 역사적으로 축제였단 말이야? 뭐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요.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요약해보면 태극기는 어떤 태극과 이 3.1 상징 투쟁은 태극과 만세와 그 속에서 희망과 의지를 담아내서 그리고 이제 변화를 추구했던 그죠? 그래서 해방에 도달하고자 했던 그죠? 그런 상징 투쟁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얼마나 남았어요? 20-30분이요?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상징 투쟁으로서의 3.1운동은요, 대한민국을 구축하는 행동이었어요. 이 상징 투쟁이, 이 상징 투쟁 없이, 이 3.1운동 없이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의 집단으로서 하나의 집합 의식을 갖지 못했거나
아주 약했던 상태라고 봐요. 우리가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똘똘 뭉쳐서 사실은 뭉치게 되죠. 그리고 그 어떤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 저항의 주체로서 우리가 그죠? 하나의 집단적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게 3.1 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운동은 몇몇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의미였어요. 그렇게 보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근데 이 3.1 운동이 이 항일이라고 하는 걸 이 한반도에 사는 누구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공감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를 건국하게 됐고요. 그죠? 계급, 지역, 성, 종교를 초월한, 여긴 뭐 종교, 천도교도 있고요. 원불교도 있고요. 뭐 모든 종교들이 다 자기들이 3.1 운동에 다 참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만큼은 이견이 없어요. 그렇죠? 기독교가 기독교 교회에서 3월 8일 날 대구에서 첫 집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천주교는 또 천주교 나름대로 우리가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죠? 여기서 이탈하는, 그러니까 종교, 성, 지역, 계급을 초월한, 그죠? 민족 공동체로서 여기에 붙여진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에 붙여진 이름이 뭐라고요? 대한민국이라고요. 재미있는 게 얼마나 재미있냐. 전 재미있다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아니, 고종 황제 같은, 나 참, 이런 얘기하면 또 안 되는데. 나 참. 아니, 고종 황제는 왜 그래요? 막, 이렇게. 우리나라가 청나라의 속국임을 확인해 주세요. 편지를 써요. 막. 아이씨, 정말 짜증나 죽겠어, 정말. 아이, 진짜. 뭐 일본에 팔아먹은 사람 이완용 뭐 이런 일사오적이 일본에 팔아먹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전에 청나라에 팔아먹고 중국에 팔아먹었잖아요. 나 진짜 미안합니다. 그 뭐 우리나라예요? 그게 청나라, 우리 중국말 쓸 뻔했어요, 우리. 정말. 그렇죠? 진짜. 짜증납니다. 우리 진짜. 그래서 일본이 우리 무슨 이렇게 개항을 요구할 때 일본이 저기 협정 문서를 쓸 때 일본이 오히려 이 조선에 니네 나라가 독립국임을 인정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일본이 우리 편인가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청나라로부터 떨어뜨려 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인터넷에 쳐보면 다 나와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이때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가 청나라 속국이라고 생각하고, 그죠? 동학 혁명 때 청나라에 전화하는 거야. 사신 보내서 군대 좀 보내줘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당시에 우리 그렇게 살았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농민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청나라 니네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좀 지켜줘. 그러다가 청일전쟁에 붙잖아요. 그죠? 독립된 나라라고 하는 거를, 그죠? 처음 확인하는 그 당시가 어떤 때였습니까?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또 일본에 붙어가지고 막 개혁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다 잊어버렸는데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정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한번 읽어보면 정말 이게 정말, 근데 그 이후에 정말 그런 혼란을 겪고 하나의 정말 우리가, 그죠? 자주적 공동체로서, 그죠? 대한민국이라는, 그죠? 그런 태극기 밑에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건 이게 처음이라는 얘기죠.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얘기고. 자, 그래서 3.1 운동은, 자, 제가 요약 한번 해볼게요. 상징을 통해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고요. 상징 그 자체가 권위를 갖는 과정이었고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상징이에요. 이걸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태극이 될 것이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상징이라고 하는 거를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하고 분리된 것이에요, 아니에요? 사회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상징이라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의
뿌리를 상징해서 찾는다면 저는 이 대한민국이란 이 사회 자체가 그 예술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요. 이미 그 당시에 한국 사회,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거기에 태극기가 펄럭이지 않았으면, 우리가 만세를 부르지 않았으면, 거기에서 뭐 굳이 태극기를 쥐지 않고, 그죠? 만세를 하지 않더라도 그 상징 행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 머릿속에 뼛속 깊이 이렇게 스며들지 않았으면, 그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가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고요. 뒤늦게임의 이 그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 베이스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징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드러나요. 예, 뒤늦게임은 이제 종교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속을 구별하고 의례, 이게 의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공동체, 세 가지가 종교를 구성하는 요소예요. 요거를 그대로 3.1운동 상황에 한번 가볼까요? 적용을 한번 시켜볼까요? 성속을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별하고 세속적인 것을 배척해버리죠. 에이, 재수 없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종교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악마, 뭐, 악한 거. 우리한테 성스러운 게 뭐였죠? 해방이었죠? 그리고 세속적인 건 뭐였습니까? 해방을 억압하는, 방해하는 일제의, 뭐 일제뿐만 아니라 독재 권력은 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죠? 해방을 방해하는 것들이었죠. 이 성스러운 것을 추구했고요. 그 성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절차, 의례가 바로 뭐였어요? 그죠? 여기에 이 의례에 포함되는 상징이 뭐였습니까? 태극기와 만세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공동체. 종교에서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자, 해방이라는 성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의례로서의 태극기와 만세행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근데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가 바로 종교에서 추구하는 성스러운 것이에요. 성속의 구분, 뭐 모든 세계는 뒤늦게임 얘기입니다. 모든 세계는 두 부류로 양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두 부류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포함되지만 어느 한 부류에 속한 것인 다른 부류에 속할 수 없는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 의례는 그죠? 요거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규정해 놓은 행동 규범이다. 이 의례에 참여하는 사람이 공동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는 거죠. 교회. 기독교 뭐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공동체는 그 의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근데 이 성속의 구분 의례 공동체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동일한 실체라고 말해요. 제 얘기가 아니고 뒤늦게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뒤늦게임의 관점에서 3.1운동을 분석한 거예요. 사실은요. 자, 성스러운 것 여기서 종교가 숭배하는 지금 넘어갑시다. 그것이 이름도 없고, 넘어갈게요. 하여튼, 뭐예요? 종교가 숭배하는 그 대상이 바로 뭐라고요? 공동체. 우리가 실제로 만세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죠? 추구하려고 했던 성스러운 것은 뭐예요? 실제로, 자주적이고 자족적인 공동체.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그죠? 이 공동체 자체가 성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그죠? 여기에 이 집단에 두 손을 들어서 나는 그 집단과 맞닿아 있어. 이렇게. 나는 이렇게 교회 가면 이렇게 막 그런 거 좀 하죠. 이렇게 생중계를 하는 이런 거 보면 예배를 드릴 때 막 이러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손을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성스러운 것과 만나려고 하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만나려고 했던 게 뭐예요? 하느님하고 만나려고 그랬어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만나려고 했던 거는, 그죠? 우리 공동체였어요. 독립된 공동체. 그죠? 와 만나려고 했던 거죠.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적 기능. 이 되게 재밌어요. 숭배의 주체가, 숭배 대상이에요. 숭배의 목적이기도 해요. 되게 재밌죠? 종교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3.1운동을 하나의 의례로 봤다면, 종교적 관점에서 봤다면,
그렇죠? 우리 만세를 불렀던 주체가 사실은 우리가 실현하려고 하는 대상이었고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3.1운동 속에서 우리가 실현하려고 했던 해방은 실제로 자주적인 공동체 건설 자체였다는 얘기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의례거든요. 의례에서 의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의례 속에서 뭐가 중요하다? 집합 표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그 집합 상징. 이 공동체를 확인하고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이게 뭐 현실 사회에서는 이런 어떤 이것도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 상징을 통해서 아이폰 쓰는 사람들이 애플 쓰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잖아요. 굉장히 단단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 상징이 요거는 제가 핵심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시작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사실상 개인의 의식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서로에게 닫혀져 있다. 개인의 의식들은 그것들을 내적인 상태를 표현해주는 기호들에 의해서만 소통이 된다. 그것들 사이에 세워진 교류가 진정한 친교에 이를 수 있기 위해서, 즉 모든 개별적인 감정들이 용해돼서 공통적 감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러한 감정들을 나타내는 표지들이 유일하고도 독특한 합성물로 용해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합성물의 출현은 개인들에게 그들이 조화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개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정신적 통일성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해준다. 여기서 이 표지가 뭐라고 보시면 됩니까? 태극기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요, 듀리케임이 수많은 원시 종교들을, 수백 개의 원시 종교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 나가는가. 그 사람들이, 원시인들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원시인들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원시인들은, 그냥 들판을 뛰는 원숭이하고 다름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일본 사람들은 또 눈 2개잖아요. 그죠? 귀도 2개 있고 손가락도 5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고 왜 우리는 다른 집단을 형성해냈느냐? 뭐 때문에 그렇다? 서로 다른 표지를 우리가 쓰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듀리케임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뭐다? 태극기였고 그 상황 자체가 뭐였다? 1919년에 그렇죠?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우리가 굳이 원시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이것은 현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듀리케임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신적 통일성에 대한 의식, 우리는 한국인이야라는 의식을 갖게 되겠죠. 그렇죠?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대로 맞아요. 3.1운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제게 아니고, 그죠?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 그래서 그 당시 예술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예술의, 이것도 재현인데, 이거는 이게 뭐죠? 이게 두레 패들 있잖아요. 그죠? 두레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같은 의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라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의례로서의 예술, 상징 예술이 했던 역할이 뭐냐면 서로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행동이 개인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도록 리듬과 질서를 부여하는 게 의례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만세 부르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 사람들은요, 동일한 리듬과 동일한 질서를 공유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의 뭐예요? 공동체를 이뤘던 거죠. 거기서 상징이 없었으면, 거기서 태극기가 없었으면, 거기서, 그죠? 만세행위가 없었으면,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의례가 없었으면, 그 의례 속에서 이 상징이 없었으면, 과연 대한민국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다라고 봐요, 저는요.
이건 뭐 집합 열광으로 가는 거죠. 상징, 춤, 노래, 연극 등이 의례 형식들, 이 상징, 춤, 노래, 연극 이런 것들이 이 선생님들은 이제 저기 그 태극기하고 만세행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기 이게 누구 쌓입니까? 쌓인 것 같아요. 태극기와 그죠? 만세행위들의 의례 형식들은 개인을 엮어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열광하게 했죠. 의례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최초의 충동은 마치 눈사태가 굴러가면서 커지는 것처럼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욱 증폭된다. 이와 같이 활발한 열정들이 모든 제어력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밖으로 폭발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은 사방에서 격렬한 제스처, 비명 등 정말 짐승이 내는 것 같은 울부짖음, 귀가 멀듯한 온갖 종류의 소리 등을 듣게 되는데 이것들은 모두 그들이 나타내고 있는 심적 상태를 강화시켜주는 것이다. 요거는 그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308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핵심적인 것들을 같이 한번 읽어본 겁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그 책을 읽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읽으신 거예요. 뭐 우리가 3.1운동에서 뭐 비명, 짐승이 내는 울부짖음을 내지는 않았겠죠. 이거는 저기 호주, 뉴질랜드, 오세아니아 지역의 원시 부족들을 관찰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로 공유하면서 그 사람들의 것들을 이제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고도의 정제된 형태의 상징적 행위를 우리가 수행했지만 사실 여기서 많이 벗어나 있지는 않아요. 이 열광, 집합 열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공유하죠. 그래서 이 종교가 주관과 계획 넘는 집합 표상을 통해서이다. 종교가 외부, 내부, 주관, 객관을 넘나들 수 있는 것은 집합 표상을 통해서이고 리듬과 질서를 통해서 개인은 집합 의식으로 승화된다라는 건데 이건 학문적으로 그런 거고 이걸 그대로 그 당시의 상황에 적용시켜 보면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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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종교가 참 큰일입니다. 종교는 종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당시에도 우리가 적용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외부, 내부. 죄송합니다. 야래. 수업하는 것처럼 착각했어요. 자, 혼동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대한민국은 어디에 존재해요? 대한민국 어디 있어? 대한민국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요 칠판 밑에 존재합니까? 대한민국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어디에 존재하죠? 대한민국은 내 머릿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도를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딱 써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어디 있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어떤 거예요? 주관적인 거죠.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대한민국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내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죠. 밖에도 존재하죠. 대한민국은요. 우리 밖에 존재하는 거 객관적으로 존재하잖아요. 내 머릿속에 나는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자, 나는 케냐인이야 라고 제가 내 머릿속에는 지금 제가 케냐인입니다. 난 케냐. 난 지금 여기는 케냐. 그리고 난 케냐인이야 라고 하면 제가 케냐인이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는 내가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것은, 그죠?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어떻게 머릿속에 있는 이 주관적인 대한민국이 어떻게 객관적인 대한민국이 되죠? 어떻게 내부에 있던 게 내 머릿속에 있던 내부에 있던 게 어떻게 객관화되죠? 내부에 있던 게 어떻게 외부화되고 주관적인 것이 어떻게 객관화됩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종교라고 부르는 것 혹은 종교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매개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종교는 그래서 종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했던
대한민국이 머릿속에서 밖에 있는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에서,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 숭배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주관과 객관, 내부와 외부가 일치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게 외부와 내부가 서로 이렇게 변환할 때, 순환할 때, 잘 봐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때 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집합표상, 상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태극기나 만세 행위 없이 우리가 집합 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라는 걸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집합 의식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집합 표상, 리듬, 질서 없이 동일한 우리가 공유하는 리듬과 질서, 집합 표상 없이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